영하 35도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파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북극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3년 만에, 제주도에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네, 이런 강추위 속에 어제 저녁 퇴근 시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눈으로 늦은 밤까지 교통 대란이 빚어졌었는데요. 오늘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더더군다나 한파 속의 눈이라서 오늘 걸으실 때도 그렇고요. 차 운전하실 때도 그렇고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가 기록적인 한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의 기세가 어제보다 더 매섭습니다. 한반도 5km 상공을 영하 35도의 찬 공기가 뒤덮으며 지상의 기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강원도 대관령 영하 20도, 대전 영하 12도, 전주와 대구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은 57년 만에, 서울은 3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한반도 곳곳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 서초 11cm, 경기도 과천 14cm, 대전 7.5cm, 전주 9.5cm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은 오늘 낮부터 주로 전라도와 제주도에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간엔 모레까지 최대 50cm, 전라도엔 최대 3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해안에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모든 해상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파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최대 고비가 되겠고 다음 주 중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습니다. 한파가 길어지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뿐 아니라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속출할 수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오후부터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쌓인 눈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퇴근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교통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울 남산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언덕길 곳곳에서는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굵은 눈송이가 끝없이 쏟아지던 어제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언덕길을 오르던 차량들이 깜빡이를 켜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길 위에서 헛도는 바퀴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급히 제설차가 도착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을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선 곳곳에 세워진 차들과 차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언덕길을 내려오던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엄마 지금 좀 걱정되는데. 여러 차로에 걸쳐 뒤엉켜 있는 차량들과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걸쳐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퇴근 시간과 겹친 폭설에 도로 정체는 심각했습니다. 사거리 4개 방향 모두 끝도 없이 차가 이어졌고 교차로에 뒤엉킨 차들로 정체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당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초입 역시 길게 이어진 차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남산 터널을 빠져나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려 터널 중간에서 버스를 내리는가 하면 버스가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자 승객들이 모두 내려 걸어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안양시 등에선 오늘 새벽까지도 퇴근길 러시아워를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크게 떨어진 기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교통 대란이 예상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난 4일 페르시아만에서 납포된 뒤 이란 항구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외교부 대표단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이란에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일단 양측이 만나기로 밤사이 사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됐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대로 출국하게 된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앞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대표단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단은 이란의 입장과 억류 배경을 여러 경로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대로 이란 측 인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면담도 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증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에 대해서 좀 교환을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할 거고요. 대사관을 통해 억류 선원들의 안전이 확인됐고 앞으로 우리 대사관 측과의 소통도 보장됐다고 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대표단에 이어 오는 10일 이란을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이란 정부가 제기한 동결 자금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번 돌출 행동이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경제 제재 해제를 압박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라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양부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으로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3차례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정인이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이고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경찰청장이 사실상 등 떠밀려 고개를 숙인 겁니다. 관할 경찰서장을 뒤늦게 대기 발령했고 진상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석 달 만입니다. 앞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대충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담당 관계자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됐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있었고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의 조사 약속은 앞선 신고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서울 남부지법엔 진정서가 2만여 건 넘게 쌓였습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2만 통으로 늘었다는 게 우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공원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된 상황이었죠. JTBC 박병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회는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추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은 황급히 회의장을 떠나 몸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고 워싱턴 DC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의 긴박한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미 의회가 이곳으로 낮 1시, 한국 시간으론 새벽 3시쯤 상하원 합동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직후 시위대 수백 명이 의사당 주변에 설치된 장애물을 뚫고 건물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창문을 넘어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장 안까지 들어가 의장석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대피하면서 상하원 합동회의도 결국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하자 회의를 주재하던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상하원 회의가 시위로 중단된 것은 미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의원들은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진 여성도 있다고요? 네, 한 여성이 의사당 구내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졌다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경위와 상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여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의회는 국방부에 주 방위군 추가 배치를 요청했고 워싱턴 DC는 내일 새벽까지 시 전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주 경찰도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당 주변엔 많은 시위대가 트럼프 깃발을 들고 산발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시위대로 뒤덮였던 의회 출입구와 주변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갑자기 난입을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선거 불복 집회에도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의회 경찰과 법 집행관을 지지해달라. 그들도 우리나라 편이다는 글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어 평화 주의를 촉구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워싱턴 DC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불복 집회에 참석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하원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에게 불복을 압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사태를 사실상 부추긴 것이라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시위가 아닌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난입 사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TV 앞에 서서 헌법을 수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이런 어두운 순간이 온 것에 대해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충격을 받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공동 성명을 통해 모든 시위대가 수도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t's disorder. It's chaos. It borders on sedition. And it must end now.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이 나올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자, 끝으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도 간단히 살펴보죠. 민주당이 두 자리를 석권하면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민주당 레피엘 워너 후보가 현역인 공화당 켈리 레플레 의원을 이겼습니다.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의 첫 흑인 상원 의원이 됩니다. 또 다른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도 공화당 데이비드 퍼두 후보에게 승리했다고 조금 전부터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승리와 상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동맹 중시와 다자주의를 공언한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긴밀한 대북정책 협의,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마무리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